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 돈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 송영길의 보좌관이 이재명 성남시에서 이재명을 측근에서 모셨던, 말하자면 이재명의 최측근 그룹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 이재명과 송영길이가 결탁하거나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자, 이 이재명의 측근 그룹에 들어갔던 사람이 송영길의 보좌관으로서 자, 이 강 내부를 비롯해서 이정근 등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고 나중에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잘 전달했음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에 개입돼 있다.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재명 돈도 말하자면 대장동 돈도 송영길 경선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상황을 이 측근인 박 씨가 알았다면 이재명에도 보고가 됐을 것 아닌가. 자, 그렇다면 송영길과 이재명의 연결고리가 더욱더 탄탄해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송영길과 이재명은 뭐 2심, 송심, 뭐 이렇게 해서 송심, 2심, 이렇게 해서 서로가 잘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송영길이가 당선되는 과정에 이재명이가 가장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나중에 송영길이 당선되고 나니까 이재명이 대선 후보에서 송영길이가 일방적으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당헌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이재명이 당 대표, 선거에서,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됐고, 그런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하고 나자 송영길이가 전격적으로 자기 지역구를 이재명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그걸 통해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처음부터 이런 것까지 나중에 안 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송영길에 대해서 빨리 들어와라 마라 이런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과 이재명의 이 두 사람 유착이 아주 심하게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박 씨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인 이 박 씨가 송영길과 이재명 사이에 연결 역할을 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박 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비서관으로 3년 넘게 일했습니다. 일반 임기제로서 7급입니다. 자, 공무원 임용시험이 아닌 경력 공채를 거쳐서 합격한 이른바 어공, 어쩌다 공무원입니다. 직업 공무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늘 공무원으로 입사한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을 특채한 겁니다. 당시 행정지원과엔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장형철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이재명의 아내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의 의혹에 관련되어 있는 배모 씨,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 이른바 성남 원년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재명 수영 비서 출신으로 과거 집단 폭행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도 체제에서 자,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돼 논란이 되었던 김모 씨 역시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만 모아놓고 일하는 그 부서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시 행정지원과 일본 조직은 이재명 시장 친위 조직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재명이가 이 행정 조직을 운영하는데도 마치 조폭을 운영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측근들, 핵심 측근들 딱 몰아가지고 자기에게 보고하는 거 검토하고 자기 관련해서 일정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을 별도로 딱 모아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조직을 움직였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박 씨는 원래 전북 출신입니다. 과거 노사모와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통, 노사모와 정통에서 활동했습니다. 정청 내의 비서관으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자, 별다른 경력이 없던 이 박 씨가 성남시에 채용됐던 데는 정동영과 이재명을 동시에 잘 아는 한 정치권 인사의 알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인사 역시 정진상과 같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아파트,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고위직으로 일했습니다. 다 지금 대장동까지 연결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자, 이 송영길의 보좌관 이 박 씨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고 성남시장 자리를 내려놓은 2018년 2월 달에 다른 의공들과 함께 성남시에서 나왔습니다. 이 박 씨는 이후에 송영길의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아마 송영길 당시 후보 외에는 돈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강래구 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 물론 이건 검찰의 주장이겠죠. 그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를 해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9,400만 원을 전달하는 것을 지시, 권유하고 실제 금품을 전달했다 하는 정당법 위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감사로 재직하던 2020년 9월에 그 수자원공사 산하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제 요 두 가지의 혐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장정단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며 강래구 씨가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이게 정당 내의 구조적 비리다. 관련자 일부가 송영길 체제에서 지도부에 들어갔던 점 등을 들어서 매관매직 성격의 정황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그 영장 발부의 요건, 이걸 검찰이 주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래구 씨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송영길 대표가 알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다. 딱 잘라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대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강래구 씨는 영장심사에 가서 혐의 내용을 부인했을까 아니면 시인했을까? 저는 아마 애매하거나 아니면 시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미 이정근 녹음 파일이라는 걸로 증거 상당히 수집돼 있죠. 거기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레구가 돈 많이 썼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래구 씨하고 이정근 전 부총장 통화하는 과정에서 뭐 누구 스폰서 누구한테 뭐 얼마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내가 10개 뭐 5개 뭐 이렇게 하니까 네가 저 뭐 윤관석 의원한테 갖다 주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합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거는 강래구 씨의 육성이기 때문에 자기 육성을 자기가 부정할 수가 없죠. 그건 부정하면 뭐 바로 다른 이유로 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장심사 출석하면서 언젠가는 말할 날 이렇게 해서 딱 부러지게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사실을 몰랐고 자기가 주도했다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은 점, 저는 이런 것들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강래구 씨를 구속 수사를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죠. 근데 검찰이 지금 증거인멸 우려로 제시한 게 이런 겁니다. 12일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강래구 씨가 연락을 피하고 수사를 일부러 늦추려고 방해를 시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 이제 연락이 안 됐다는 건데 뭐 압수수색 하는데 물론 뭐 본인이 이제 대개는 그 와서 참관을 하죠. 뭐 참관하기 싫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증거인멸이나 뭐 도주 우려라고 연결짓기가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압수수색 이후에 대전 동구 구의원 출신인 강모 씨 등 공범과 접촉했다 그러는데 뭐 그 접촉의 내용이 혹시 나온다면 모르지만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아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다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그냥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아까 얘기한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뭐 대단히 중요한 범죄죠. 근데 그 명목으로 3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발전소 납품 설비, 뭐 잘 아시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청탁이죠. 발전소 납품 설비라는 게 뭐 몇천만 원 수준, 뭐 그런 정도의 설비들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걸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거 청탁해주고 300만 원 받았다. 300만 원도 물론 큰 돈이지만 300만 원 받았다. 그리고 뭐 몇십만 원 받고서 구속된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전소 납품 설비 청탁을 만약에 진짜 그게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그걸 청탁을 했다면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이 오갔어야 정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판사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다른 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뭔가 좀 애매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영장 기각은 조금 너무 서두른 거, 그러니까 영장 청구 자체를 너무 서두른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의 돈봉투 수사는 벽에 부딪혔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판사도 얘기했듯이 이미 증거의 상당 부분은 수집이 돼 있습니다. 아니, 이정근 녹음 파일, 거기다가 어제는 이정근 노트까지 이제 시사저널이 입수해서 보도를 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직 그게 정확하게 믿을 만한 것이냐는 건 제가 물음표를 쳐놨죠. 뭐 저도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내용 자체가 조금 믿어지지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댓글에 어떤 분들은 삐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가 그거 과연 이정근이 시사저널도 인정했습니다. 이정근이 안 썼다는 거. 이정근이 뭐 불러주고 누군가가 정리했다는데 과연 그 대목은 맞는 거냐.